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설 민심을 잡기 위해 대선 주자들 이번 한 주도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대선 후보의 비전을 듣고 또 검증도 하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은 KBS 제1라디오와 인터넷으로도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귀국 후 어느 누구보다도 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분이 있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줄 정하인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총장님 이제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 임무를 마치시고 이제 귀국한 지가 오늘로 10하루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정치판이라는 데가 녹록지 않은 곳인데 스트레스 안 받으십니까? 네. 스트레스 받고 있죠.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지 좀 네. 긴장도 되고요. 네. 약간씩 어떤 뭐 실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유엔 사무총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계의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 하실 때하고 현재는 이제 일종의 대권 행보, 정치의 영역에 와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통치를 하는 네, 네. 그 기관이기도 하고 이제 네. 지도자고 네. 유엔 사무총장은 통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분쟁을 예방하고 네. 또 분쟁 당사자들과 늘 그 교섭하고 협상 또 중재 타협 이런 걸 도모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일이 아주 광범하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다 이런 네. 그 말씀드립니다. 저 총장님의 업적 중에서 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기후변화 협약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6개 당사국을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셨는데 예.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런 걸 공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기후 변화가 사실 한 20년 이상 네. 그 협상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2007년 1월에 취임하면서부터 제가 이 기후 변화를 인류와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최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방방곡곡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기후 변화의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네. 제가 북극을 2번 갔습니다. 네. 남극을 1번 갔고 기타 이제 아마존강 유역이라든지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로 말씀하시면은 좀 공개하기가 그런데 좀 창피하기도 한데 북극을 갈 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네. 그 배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 2층 침대입니다. 벙커베드 2층에서 올라가 있다가 제가 어떻게 잘못해서 좀 떨어지면서 네. 좀 다쳤습니다. 2층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갈비에 이제 좀 금이 가고 네. 좀 목도 좀 아프고 네. 다행히 한 2달 후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런 하여튼 제가 모든 곳을 다 가보고 그곳에서 기후 변화의 중요성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빨리 기후변화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결과에 이제 전 정상들이 합의를 해서 12월 12일 그 2년 전이죠. 2015년 네. 파리에서 역사적인 합의가 아주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임무 수행 당시에 이제 다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예, 정치를 하시게 되면 뭐 몸은 괜찮은데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텔레비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반 전 총장님께서 과연 어떤 정치 세력하고 손을 잡을까, 또 어느 정당에 입당할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바른정당이 창당식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그 행사에 가십니까? 저는 갈 계획은 없습니다. 네. 예. 자,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삼지대 얘기가 나옵니다. 예, 개헌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빅텐트를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창당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현재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 안보 위기,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성장 네. 둔화라든지 실업 문제 등등을 감안할 때에 네.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들 간에 서로 분열하고 아주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네. 이념 간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다가 이런 정도로 추락했는지 제가 참 그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실정입니다. 사실 사무총장 10년을 마치고 아주 뿌듯한 기분으로 국민들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와서 본 한국은 참 정말로 그 안타까울 정도로 그 서로 신뢰가 상실되고 또 최근에 그 대통령이 탄핵 소출받는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의 정신으로서는 우리가 국민이 다 대통합을 해야 되겠다. 통합. 대타협을 통해서 통합을 해서 그야말로 모두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게 선진 그 인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 정치에 투신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저는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았고 정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패권 정치가 판을 치고 패거리 정치가 있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는 때에 제가 그야말로 제 한 몸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더 통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국제사회의 그 우리나라의 국격을 더 높이고 경제 그 성장 동력의 엔진을 좀 재점화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겠다.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아주 위기 상태에 정치인들이 좀 더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어떤 그 정당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같이 일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그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외교부 장관도 청와대에서 하셨고 외무장관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 양상이나 깊이가 훨씬 다릅니까?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지도층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그로부터 많은 그 부작용이 생깁니다. 소위 그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도 성장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그 대외 신인도도 떨어지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젊은이들도 할 일이 없어지고요. 또 우리나라는 참 불행하게도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이 실업률이라든가 특히 자살률 이런 것이 제일 높습니다. 편이죠. 그 헬코리아라는 말이 나오고 삼포 세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거 훨씬 더 심화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패권 정치하고 파벌 정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패권 정치 하면은 이른바 이제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 세력,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예를 들어 친문 세력 이런 특정 세력을 언급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제가 특정 세력을 뭐 염두에 두고 하는 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흠집을 낸다든가 상대방을 갖다 좀 제어를 해서 자기들의 그 당략을 갖다 성취하겠다. 이런 거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정권 교체 이런 거보다는 정치를 교체해야 되겠다. 정치 교체. 정치를 교체해서 이 정치 질서를 바꾸고 또 정치의 가치를 좀 바꾸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독점적인 승자 독식 이런 거는 좀 같이 권력을 좀 나눈다든지 네. 또 이 통치가 아니라 협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치 행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는 사실은 정권 교체보다는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고 모든 거를 망라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대대적인 그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의 가치라든지 질서 이런 걸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정치 교체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정당과의 어떤 연대, 기존 정치인과의 연대를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주말 동안 만나셨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만나신 게 맞습니까? 저는 어떤 정당하고 연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저와 같은 뜻을 가지고 국가를 좀 위기에서 구해야 되겠다. 정치 질서를 다시 좀 재편하겠다. 이런 분들과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다른 또 당하고도 좀 연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 이런 문제는 저 상대방의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한다든가 이렇게는 어렵고 앞으로 제가 주요 그 정치 지도자들하고 계속 그 대화를 해 나가면서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구하고 정치 제도도 개편하고 그러므로서 국민들에게 미래를 향한 그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선진 공동체를 이룩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김종인 전 대표와 만나시긴 하셨지만 좀 진전된 내용이 없어서 확인해 주시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전된 내용이 없어서 이런 것보다는요. 하여튼 여간 참 중요한 대화나 이런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김종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예, 또 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이런 분들과 만나고 계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연대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오세훈 전 시장하고는 제가 2차례 만났어요. 네. 어디 같이 영입을 제안하셨다고요. 예, 그런 아직은 뭐 최종적으로 결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만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예, 예. 일단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 추대가 된 상태죠. 오세훈 시장. 예, 그런 걸 씨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총장님 그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금도 좀 힘에 힘들고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좀 정당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이나 어느 국민의당이나 어느 정당을 좀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이 나오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좀 거두절미돼서 아, 이제 보도는 정확하게 된 건 아니고요. 원래 무슨 뜻이었습니까? 제가 좀 너무 이제 솔직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 기자단하고 좀 스스럼 없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치를 하려면 어떤 정당 세력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어떤 돈이 없어서 정당에 들어가겠다 그런 그런 뜻은 말은 아니었다는 한 일이 말씀이죠. 없었습니다. 예. 네, 그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어느 순간을 꼽으시겠어요? 행복했던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하고 또 많은 약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이 지도자들이 그 압제에 신음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수 만나게 되기 때문에 늘 이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늘 저의 그 큰 아주 고민거리죠. 그분들 아주 참혹한 장면을 본다든지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실 며칠간 기분이 좀 울적해지죠.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기후변화 협상이 타결이 됐었을 때 제가 환호를 하고 양손을 들면서 세계 지도자들하고 환호를 한 일이 있었고요. 또 고비고비마다 좀 어떤 기쁨과 희열을 느낄 때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뭐 인생에서 가장 즐거울 때라든가 이렇게 딱 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진행자이기 때문에 조금 반론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자, 이제 약자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많이 있지만 그 부정적인 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유엔의 투명 인간이다, 무력한 관찰자다, 뭐 이런 그 비판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수긍이 좀 가는 대목이 있나요? 제가 이제 그런 보도를 받고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뭐 자유니까 어떻게 저를 보든지 그거는 평가하는 것 나름이고 사실 유엔 사무총장 그 직 자체가 늘 비판을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보도는 아마 전체 100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뭐 5%나 뭐 될까 말까 하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저의 그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아주 헌신적인 그 평화 안전을 위한 또 개발을 위한 노력 이런 걸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보고했었을 때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저에게 격려와 성원의 편지를 보냈고 또 이 직원들 또 많은 대표들이 아주 그 크게 그 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언론의 속성상 좋은 기사는 잘 안 쓰고 좀 어떤 문제가 되는 좀 그 비판적인 기사들을 많이 보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좀 서운하죠. 최근에도 또 기자들한테 좀 서운한 점이 있었었죠. 위안부 관련 그 협상 관련 그 의견을 계속 이제 물어보는 기자들에 대해서 약간 좀 언짢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유엔 사무총장 할 때 만나던 기자들하고 현재 정치부 기자들하고 좀 다릅니까? 좀 다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저 시차도 잘 적응이 안 되고 갑자기 이제 지방을 순시하는데 수많은 이제 기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 감정적인 표현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그 후회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해당 언론인들에게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실은 그 언론의 그 임무상 뭐 늘 묻고 또 이걸 정확하게 보도해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임무. 이것이 민주주의의 요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깊이 명심을 하고 앞으로는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최근에 좀 그런 흠집내기라든지 뭐 의혹제기 이런 언론에 좀 잇따른 의혹제기나 흠집내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총장님만의 어떤 그 답변 스타일,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간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수긍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제가 이제 그 10년 만에 고국에 들어와서 바로 그 이틀 후에 지방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아직 좀 서투른 점도 많이 있고,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제 나름대로 참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아마 좀 조바심이라든지 그런 열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어떤 그 뭐 실수라고 그럴까 해프닝 같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사실이 아닌 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도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제가 조금 어떤 의전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한 거 있지만은 앞으로 좀 잘 더 제가 아주 좋은 교훈을 알고 좀 아주 혹독한 학습을 했다 이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뭐 잦은 실수 이런 것도 있으셨지만 가장 무엇보다 좀 국민들이 이거는 좀 보다 명확한 해명과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2억 8천만 원 정도 돈을 받았다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 그 저희 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사실이 100% 거짓이다.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완벽하게 그 깨끗이 정리됐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해당 보도를 한 그 시사 주간지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만 했지 어떤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 고소는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고소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하고 제가 평생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아주 깨끗하게 했는데 그러한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어떤 보도를 보고 일단 먼저 정정 보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시사저널에. 그렇게 하고 오늘 완전히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누가 봐도 그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다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총장님,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2014년 5월 3일인가요? 예. 반 총장님이 쓰신 일기입니까? 일기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하도 제가 좀 억울하고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일기를 일기가? 뒤져봤습니다. 제가 일기를 뭐 여기서 다시 말씀을 뭐 네. 언론에 다 보도가 네. 됐습니다. 사실은 거기 보시면요. 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날 처음 봤는데 도대체 그런 정황이 아닙니다. 거기 보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낀 감정 이런 걸 거기 아주 참 솔직하게 적어놨는데 웬만하면 제가 그걸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언론에서 억측을 하니까 제가 당시에 그날 제가 느낀 거다 이렇게 하고서 오늘 언론에 네.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경남기업의 성한종 회장과도 이제 친분 관계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네. 예. 이분 말고도 그 어떤 기업인들로부터 지금까지 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46년, 네. 그러니까 36년 한국에서 또 10년은 유엔에서 있으면서 네. 제가 참 남보다 훨씬 더 주의를 해가면서 아주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네. 저는 아주 너무나 좀 네. 억울한 생각이 들고요. 왜 제 이름이 그런데 거론이 됐는지 도저히 네.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좀 더 껄끄러운 질문일 텐데요. 그 동생 반기상 씨하고 조카 주연 씨, 예. 이게 경남기업 빌딩 매각 관련해서 이제 뇌물 그 부분 때문에 뉴욕 검찰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옛말에 이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제 가족이면 가족이고 먼 가족일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없으신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저희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생이 관계가 돼 있다고 하고 또 조카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제가 동생에게도 그런 법 절차에 따라서 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라. 그 억울한 게 있으면 또 억울하고 사실대로 밝히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생분하고 이렇게 잦은 교류는 있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 동생을 제가 귀국해서 지금 아직 한 번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뉴욕에 계실 때는요? 뉴욕에 있을 때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네. 가끔 뉴욕에 올 때 만났고요. 가끔 전화를 하죠. 왜냐하면 네. 제 동생인 우리 어머님을 좀 도와주고 있고 네. 모시는 것보다도 여간 네. 어머님의 여러 가지 생활을 네. 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연락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좀 비교적 편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개헌 문제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개헌과 관련한 반 총장님의 입장은 어떤 편입니까? 저는 제가 이미 이제 밝혔습니다마는 1987년에 제정된 개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은 컸는데 옷은 거기에 맞추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권력 구조라든지 또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그 권리 이런 것이 거기 많이 변합니다. 이 경제 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는 이런
헌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이 헌법이 수정돼야 되겠느냐 이런 거는 역시 이제 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대선이 실시되기 전에 해서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저의 그 현재 기본 입장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 그 총의를 받아들여서 국민들이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가 이토록 국민들 간에 서로 불화가 있고 서로 미워하고 불친하고 갈라져 있느냐 이런 걸 보니까 이 선거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선거할 때마다 국민들이 요동을 칩니다. 서로 양측으로 갈라져서 또는 몇 가지 당으로 갈라져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생 결단을 하는 식의 그 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또 조금 끝나면 대선하고 지방자치제 선거를 하고 등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대선과 최소 그 국회의원 선거라도 같이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선에 훨씬 더 치중을 하고 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서로 분열되는 소지를 줄일 수 있고 또 국가적인 재원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면이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선거 주기를 맞추자 어떤 예. 분열과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맞추자는 얘기신데, 근데 아무래도 같이 치르게 되면 그 해당 정권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 중간 검증을 좀 하기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간 평가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뭐 5년을 할지 지금 현재는 5년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좀 고려하시는 걸로. 그런 거 그럴 수 구체적인 그 중임제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제가 그 언급할 성질은 아니고요. 그건 역시 전문가들이 초안을 잡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그 동의를 받는 게 네,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장님. 자, 선거 연령을 이제 18세로 낮추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공감대도 있는 것 측면도 있고요.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정권의 폭을 이제 가급적 많은 국민들한테 부여한다. 이런 그 대원칙에는 저는 찬성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18세로 이 하향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뭐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이 문제도 국민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서 그 바탕 위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당의 모 의원이 65세 이상 공직을 제한하자 이런 내용을 이제 페이스북에인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예. 논란이 됐는데 예, 예. 뭐 이 규정에 따르면 이제 총장님은 만약에 이게 법이 물론 만들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현재 네. 우리나라 국민들 세계적인 보편적인 일입니다만은 네. 이 건강이라든지 이 생명의 이 많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5세는 거의 뭐 장년 같은 이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어떤 중요한 직책에 대해서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세계적으로 보면 70세 넘은 지도자들 많고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71세, 네. 1세고 네. 또 80세 거의 네. 90세 된 분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관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따뜻한 시장 경제 예. 이런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왜 따뜻한 시장 경제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가 성장 동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경제는 이 세계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 면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내수가 많이 떨어졌고
또 그러기 그 관계로 해서 실업률이 높아졌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고 중소기업이 그들의 그 창의성이나 이 기업의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 고침으로써 좀 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따스하게 참 자기의 미래가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가 있어야 내수도 늘어나고 네. 복지도 좀 늘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서비스 분야도 선진국형으로 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이 제4차 산업혁명 대열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순위로 보면 25번째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일본 같은 나라는 이미 12번째로 다 국제사회에서 랭킹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제4차 네. 산업혁명 연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 실업률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데요. 10% 가까이 치솟았고 사실 100만 명이 넘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구직을 아예 포기한 이 청년들도 한 30여만 명 되고 예, 예. 주변에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보셨을 텐데 이게 뭐 당장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네. 몇몇 그룹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창업한 네. 사람들도 만났고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 또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만났는데 사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한 감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자기 부모보다 못 사는 처음 세대가 돼 있습니다. 많은 시리에 빠져 있는데 제가 요즘 와서 들어보니까 이 생에는 망쳤다. 그래서 약간 줄임말로 이생망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절박하고 얼마나 실망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장 엔진을 좀 점화시켜야 됩니다. 성장 엔진을 점화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산업 현장의 수요,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과 좀 더 좀 같이 일치를 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훨씬 더 확대 육성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중소기업이 자기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나 대기업에서 일하나 어떤 임금의 차이가 별로 많지 않는 이렇게 해야만 이 젊은 사람들의 직장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벌 개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칙적인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이런 걸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대개 억만장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80%는 전부 다 1세대 때 창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세대에. 아버지 부모의 도움을 안 받고.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에 거의 80%가 사실은 상속입니다.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허탈감도 주고 기회가 박탈된 이런 기분을 주는데 이런 면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변칙적인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메스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납품 단가를 좀 아주
저 후려친다든지 일감을 네. 자기들끼리 모아준다든지 순환 네. 출자를 해서 이런 회사 간에 좀 재벌의 연결고리를 계속 갖고 있는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좀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네. 제가 이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한테 어떤 그 신임이 있다면은 제가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네. 이런 그 전문가나 학자들 또 실제 그 경영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 합니다. 네. 예. 네, 그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귀족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셨던데요. 예, 예.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이 노동 개혁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정규직하고 이제 대기업의 정규직하고 또 비정규직 간의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사 간에 우리나라 그 분쟁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이 분쟁으로부터 나오는 기회 비용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또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회가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이 사측도 그렇고 노측도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간 정부에서 노사정 뭐 협의회 같은 것도 했지만은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누구한테 하여튼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관여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 보고를 받아서 많이 관여하면서 이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이제 유엔 사무총장 10년간 하시면서 갈등 해결사를 이제 자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보면 이제 사드 관련해서 보면 예, 예. 미국하고 이제 우리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들여오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제 계속 그 순서를 밟아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화장품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자, 이 후폭풍이 큰데 우리 이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거든요. 예. 어떤 방법으로 이 갈등을 좀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우선 이 사드는 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네,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타겟이 중국이 아니고 네. 이거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네. 또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그 대륙간 탄도 네. 미사일도 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훨씬 고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 우리와 이제 한미 동맹 관계가 우리나라 안보에 아주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해서 이제 사드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느냐? 분명하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 설명을 해서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건 순전히 그 방위용이다. 만약에 중국이 좀 더 외교력을 발휘해서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네. 갖다가 좀 제어를 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훨씬 그 가능성도 필요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는 꼭 한국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한테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네. 이 인적 왕래라든지 교류, 문화 교류, 또 특히 통상, 무역, 그 해외 투자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끄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고 외교적으로 빨리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해 이제 중국의 이민일보 초청으로 포럼에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사드 관련해서 이제 중국 언론인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쪽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 사드가 동북 삼성에 배치돼 있는 그 둥펑 그 미사일이죠. 예, 예. 그게 이제 미국 그 태평양 함대에 아주 최고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국의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에 후진타오 주석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나 네. 리커창 그 총리나 또 네. 왕이 외무장관 뭐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하고 네. 아주 긴밀하고 신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는 아주 외교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북한이 이제 5차 핵 실험까지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6차 실험을 언제 할지.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외교 안보 라인이 이제 강성으로 바뀌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어떤 선제 타격의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했을 때 한반도에서 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이제 최대 그 주안점은 이 한반도의 현재 그 아주 전시 상태 같은 이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여러 가지 대북 제재가 확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이 촉구를 하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의 새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강성 있는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간의 하여튼 굳건한 그 방위 협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네. 계속 합의해 나가고요. 아울러서 이 한반도의 그 긴장 상태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예, 중단된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예, 예, 지금 개성공단 예, 예. 이거를 다시 그 문을 여는 방안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그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네. 그 개성공단이라든지 그 금강산 그 관광을 네. 재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틀,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또 현재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서 볼 때에 좀 당분간 어렵습니다. 또 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한반도의 긴장을 갖다 최소한도로라도 완화한다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그 비정치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많은 그 어린아이들, 영유아들이 네. 상당히 영양 결핍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말라리아든지 폐결핵의 주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순수한 인도적인 견제에서 할 수 있고요. 또 남북한 이산 가족 상봉 같은 걸 추진함으로써 최소한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런 감정을 약간 누그러뜨리고요. 대신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냥 전혀 무시해버리면은 이게 국제 체제가 어려워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해는 전부 다 우리 국민에게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아주 확고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 예. 외교안보 사안에 질문을 드릴게요. 김정이라고 이제 김정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총장님이 여러 가지 정보나 기본적인 걸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남북 관계 개선 측면에서 보면 예. 김정은이도 대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예측성 네.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우리 정부 정보 안보 관련 기관에서 세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본 여러 가지 정세는 훨씬 더 예측이 어려운 이런 사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도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예. 당시에 예. 총장께서 그 합의를 두고 올바른 용단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철회를 하셨어요.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그때 발언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현안이 된 어떤 당사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 환영하는 성명을 많이 냈습니다. 이게 비단 한일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리아든지 남부수단이라든지 리비아다 여러 가지 협상이 많이 진전이 되고 있죠. 사이프러스 독립 문제. 이럴 때에 그때 계기마다 환영하는 성명을 내는데 이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성명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억울하게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 한국 시민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일 간은 제가 일본 지도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주 정확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큰 틀이고 이것이 이제 한일 간에 합의한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고 이 위안부 문제는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한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은 그때에 그만큼이라도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사과를 하고 또 정부에서 예산을 이게 지출한 이런 거는 평가할 만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한미 FTA 문제, 재협상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한미 간의 관계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우리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 통상 거래도 아주 많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그렇게 FTA를 재협상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 아주 유능한 통상교섭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한미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는 기대를 안 합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현재 유력한 대권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참여정부 시절 같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어떤 강력한 경쟁 상대로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당시 수석, 민정수석하고 아주 참 가까이 잘 지내고 아직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외교보좌관이었고 그분은 민정수석인데 물론 이제 민정수석의 특수한 위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땐 상당히 곧고 조용하지만은 자기 일을 참 충실히 잘 하는 분이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총장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신다면 이거는 정치 교체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하신 건 아닌데. 네.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정치에 이제 발을 디뎌놨고 사실은 제가 이명박 정부 때도 제가 전혀 관계없고 박근혜 정부는 더더구나 관계없고 저는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봐도 저는 정권 교체라든가 정권 연장에 해당이 안 되고요. 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정권을 교체받는다든지 연장받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저를 뽑아주면은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권 교체는 벌써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치 제도, 이 정치 교체를 하지 않고는 그 제도 안에서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네. 또 이 대통령의 그 어떤 소통 방식이나 통치 방식에 따라서는 거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네, 하여튼 네. 좀 이제 좀 확 바꿔서 나라를 다시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정치 교체를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안희정 그 충남지사는 이제 어제 시대 교체라는 말을 또 꺼내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정권 교체, 예. 반 총장님은 정치 교체. 예, 예. 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슬로건들이 있는데 현재 지지율을 보면 예, 예. 문 전 대표는 약간 상승세고 예, 예. 총장님은 약간 답보 상태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민심의 투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여론조사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과거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여론조사가 많이 이제 변동을 하고 저는 사실 지금 온 지가 10하루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해서 네. 반영이 됐는지는 지금 잘 제가 코멘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자, 이번 대선에서 반 총장님의 최대 라이벌은 결국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아직 사실 선언은 안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라이벌이 되겠고요. 기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몇 네.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제 할 일을 참 뚜벅뚜벅 해서 네. 국민들의 신임을 받으면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네. 국민의 신임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시대 정신 이런 게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미 밝혔지만은 사회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가 이제까지 국제사로부터 참 존경받고 인정받던 이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진 공동체 이걸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이걸 통해서 전 세계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감탄을 받고 한국을 본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자기들이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된 나라로 다 이렇게 전락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 민족의 자긍심에 비춰봐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지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험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하여튼 참 절박한 심정으로 누군가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총장님, 저도 이제 미국에서 3년간 특파원하고 이제 들어와 보니까 3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한국은 훨씬 빠른 속도로 이게 변화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유엔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 국내 여러 가지 현안이나 갈등 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얕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나 그런 우려는 기우고요. 제가 네. 이미 대개 다 파악을 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은 네. 그렇게 하고 뉴욕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 KBS 뉴스를 포함해서 이 한국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대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는 제가 좀 이제 초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은 거의 좀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엮어서 같이 필요하면 연대도 하고 같이 또
이 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 나가면 전 네.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총장님 혹시 이 후라이드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예 좋아합니다. 예. 그 반반 치킨이라는 게 있는데 드셔보셨어요? 반반 치킨. 모르겠습니다. 그 반반 치킨에는 매운 거하고 매운맛이 아닌 거하고 절반씩. 예, 예. 근데 이제 들어오실 때 예, 예.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총장님은 진보의 입장이냐 보수의 입장이냐 이게 반반이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네. 사람을 이게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네. 구분하는 거는 참 그 위험하기도 하고 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또 좀 분열이 돼 있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헌법적 그 가치 거기에 입각해서 한반도의 그 안보를 튼튼히 하고 통일을 기한다. 이런 면에서는 저는 누가 뭐래도 아주 확고한 확실한 그 보수주의입니다. 제가 평생을 그 공직자로 살면서 그런 그 보수적인 네. 생각을 해왔죠. 그러나 세상에 이제 모든 일을 이렇게 흙과 백으로 다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실용주의적인 또 네.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네. 많은 약자를 대변하고 네. 또 이들을 도와주고 이런 거는 보수주의자들도 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약자를 보고 그들이 안 도와줄 리가 없고 병자를 보고 안 도와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모두 조금씩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도 늘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진화를 좀 하고요. 또 이 아주 개방적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네.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대북 문제라든지 또 한반도의 이 정확한 그 네. 예, 안보 이런 데는 그 보수적인 네,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반기문 전 총장과의 대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이 날선 질문이 있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질문들을 저희가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해준 반기문 전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